자, 시작을 하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미분기하학을 공부할 건데요. 자,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제 미분기학 수강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다른 과목을 들으면 무조건 10% 할인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 보셨겠지만 작년 이론 강의를 미리 한번 수강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이론 강의를 듣고 미분기하를 전부 다 공부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자, 미분기하랑 조금 친해지고요. 제가 택하는 방법, 특히 공면에서 미분기하를 다루는 방법을 다른 교재는 다룰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미리 들어보라고 하신 거니까 이걸 들을 때 뭔가 질문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엔 없었지만 최근에 생긴 혜택인데요. 자, 박태영 선생님이 수교를 강의하시는 분인데 저랑 팀을 이뤄서 강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불행히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5, 6월, 7, 8월 강의를 좀 못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자,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 수교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강의를 제 수업을 수강하는 분들한테 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분기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아마 열어드릴 거예요. 자,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학원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제 미분기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목 공통이지만 그리고 수교론 신론 특강, 수교론 교재 연구, 자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꽤 많은 시간이 되죠. 저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 수강생이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빼고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꼭 보시고요. 자, 보시면서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박태영 선생님이 무사히 건강을 행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게 수강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보시고 나서 이제 박태영 선생님이 무사히 돌아오시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밖에 교육학이라든가 다른 혜택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되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작년 강의를 미리 들어보셨지만 작년 강의랑 비교해서 제 강의가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드리죠. 자, 일단 다루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필기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특별히 아주 새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강의를 하고 나서 저도 좀 반성을 해요. 자, 어떤 반성을 했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을 공부하죠.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 학문으로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시험 준비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학문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쪽으로 자꾸 가버리면 수학 실력은 늘지 모르지만 이게 임용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가 힘이 들지도 몰라요. 제 오리엔테이션에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당장 올해 수능을 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수학 수능 시험 성적이 좋을까요? 자, 일단 첫째, 현재 고등학생들이랑 저랑 수학 실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모욕이에요. 인정하시죠? 말이 안 되게 상대가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과연 제가 올해 수능을 보면 제 수학 실력이 성적이 좋을까요?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자, 일단 저는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참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뭐 하죠? 문제 보면 기계적으로 문제 풀어 답이 딱 나와요. 일단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수학 실력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저는 수능 공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임용시험도 똑같아요. 임용시험도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지만 그 수학의 목적이 시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강의를 하는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걸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럼 저도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엔 시험 공부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어디로 가요? 학문으로 가요.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수학자들의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강의할 때도 제일 처음엔 시험 공부를 시켜야지 했다가 조금씩 학문 쪽으로 가는데 작년 강의를 반성해 보면서 좀 많이 학문 쪽으로 치우쳤다는 반성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학문적인 접근을 좀 더 줄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텐서라든가 형식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거 과감히 버릴 거예요. 계산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계산만 하면 시험은 봐요. 근데 그 텐서라든가 형식에 대한 현대적 수학적 의미를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제 설명을 들으면 궁금해지고 질문이 나오고 여러분의 초점을 제가 흐트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 제 강의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일 거예요. 아예 안 하지는 않겠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면 조금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리고서 우리 계산만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뺄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나시기 힘들다라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용시험에 날 수 있는 문제 형태로 문제를 풀 거고요. 또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따로 7, 8월 문제풀이반을 만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7, 8월에 문제풀이반이 있기 때문에 미분기하 현재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그때 좀 더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드렸던 문제 중에 일부를 제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작년에는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했어요. 자,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기 노량진까지 나오시는 직강생들이 나오시는 걸 이틀 나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로 줄여서 수업을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미분기하는 계산을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저 혼자 미리 막 풀어드리면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하루에 6시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일단 첫 번째 생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길게 수업을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조금만 수업을 하고 문제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럼 다음 주에 수업을 할 때 전에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 이론을 하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정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하루를 더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던가, 또 하나는 다행히 7, 8월에 제가 지금 미분기하 4주, 5, 6월에 미분기하 4주, 6월 달에 갈로와 특강 3주를 잡아놨는데요. 중간에 한 주가 비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부족한 시간을 메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수업을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현재 안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 많이 나가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 강의에 카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카페는 지금 휴식 중이에요. 왜냐하면 카페를 제가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자,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 수업의 질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자,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카페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이제 종강은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특강들 그냥 간단하게 동영상들을 몇 개를 만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할 거니까, 자, 그때 우리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미분기하로 들어가 봅시다. 자, 미분기하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이냐면, 미분기하는, 자, 한 가지. 작년에 제가 이론 강의했던 거 여러분이 다 들었죠? 여러분 들었으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해버리면 또 무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한번 들었던 얘기라도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익숙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미분기하라는 학문은, 자, 우리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이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미분기하학은 조금 그래도 나아요. 미분기하는 곡선과 곡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걸 어떻게 다룰 거예요? 굽어 있는 정도로 곡선과 곡면을 다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개의 곡선이 있어요. 자,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다른 곡선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구분 정도가 다르니까 다른 곡선이다. 구분 정도만 똑같으면 우리 같은 곡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분기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굽어 있는 정도를 재는 것. 자, 그래서 똑바로 돼 있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 우리 미분기하예요. 자, 구분 정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곡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 곡률의 직관적인 의미는 곡선이나 곡면이 굽어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예요. 숫자로 만든 게 곡률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타당한 정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미 아까 말씀드리지만 현대 미분기하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초적인 학문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석학, 다변수 해석학, 선형대수, 대수학, 복수해석학 등등 굉장히 많은 이론적 배경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대의 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미분기하를 강의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를 다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문으로서 미분기하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미분기하를 공부하겠다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미분기하를 접근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미분기하 교재들은 상당히 많은 교재들이 자, 임용시험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학문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온일의 교재, 그걸 번역한 교재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혀요. 미분기하를 들어가기도 전에 미분기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뭔지도 모르겠다, 난 모르게 포기해버려요. 자,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려운 이론은 최대한 빼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미분기하에 어떻게 응용이 된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최대한 미분기하를 쉽게 다루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또 하나가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다루다 보면 공식을 많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공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공면의 이론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전부 다 행렬로 공식을 만들어요. 자, 그 행렬이 사실은 현대 미분기하의 텐서라고 하는 부분을 행렬로 표현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행렬로 표시하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리죠. 자, 일단 이게 우리 수업의 미분기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기하를 공부하는 목표를 다시 봅시다. 우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죠. 자, 그러면 임용시험에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현재 합격 전략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주제로 제가 특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자,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제가 올려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만든다고 지쳐서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합격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죠? 자, 어떻게 되면 합격을 하죠, 우리?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점 만점에 90점 받으면 합격하나요? 자, 100점 만점에 90점이 잘 본 건가요? 합격할까요? 다른 사람이 다 95점인데? 100점 만점에 63점이에요, 내가?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60점이면 나는 못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수학을 공부할 때 아까 시험을 목표로 공부한다라는 말에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내가 몇 점 받았다, 점수 좋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점수가 좋다는 얘기는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도 쉽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 잘 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여러분하고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 띠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그중에 특출나게 수학을 잘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에요. 자, 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역시 경쟁자 아니에요. 수많은 경쟁자들은 여러분하고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누구는 해석학을 좀 더 잘하고 누구는 대수학을 좀 더 잘해요. 이건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력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죠? 자, 올해 미분기하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어려워요. 자, 이제 목표는 경쟁자보다 1점 더 받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경쟁자보다 1점을 더 받으면 합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전략을 세울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지 않는 전략.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앞서가는 플러스 1점을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것. 자, 이 부분들은 아까 말한 특강이 있으니까 한번들 들어보시고요. 자, 그럼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여러분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목표는 미분기하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자, 나중에 미분기하를 공부한 다음에 내가 미분기하 시험 봤는데 못 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못 풀면 다른 사람도 못 풀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면 되죠. 그럼 미분기하 문제 못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채워놔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나면 합격은 못해요. 왜? 앞서지를 못하니까. 합격하려면 여기다 앞서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무기는 미분기하를 전부 모든 분야를 다 잘해서 완벽히 만든다? 그건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미분기하에 어떤 주제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어느 주제를 잘 택해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다른 사람 못할 때 나는 거기서 점수를 1, 2점 받을 수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플러스 1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미분기하를 준비할 때 미분기하가 어렵다고 굉장히 많이 포기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용시험을 실제로 보러 갔잖아요. 문제가 쉬우면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쉬워요. 자, 내가 실수 한 번 해서 감점을 당하죠? 난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큰일 나요. 문제가 어렵죠? 자,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어려워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1점만 받으면 된다예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다 0점인데 자, 5점짜리 문제는 다 0점인데 내가 1점 받으면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어려운 쪽이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 임용시험이 지금처럼 많은 과목을 보지 않았어요. 미적분학, 선형대수로, 사지선다형으로만 시험 봤어요. 자,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사지선다형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2문제 틀리면 떨어졌어요. 왜? 다 잘 보니까. 쉬운 건 절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차라리 문제가 계속 어렵게 나와주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두 가지 목표예요. 잊지 마세요. 자, 미분기하를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완벽히 공부하겠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계산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몇 개를 만들고요. 자, 물론 내가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랄 수는 없어요. 100% 합격 전략은 없어요. 자, 100% 합격 전략이 없는 이유는 뭐죠? 경쟁률이 말하는 시험이에요. 자, 10대 1이 넘는 10대 1이라고 합시다. 10대 1짜리 시험이에요. 100사람이 준비를 해요. 100사람이 우연히도 전부 다 머리가 다 똑같이 좋고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래도 10명은 붙고 90명은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자, 이게 임용시험이 어려운 점이에요. 노력이 배반하는 시험이 임용시험이에요. 자,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배반할 수 있어요. 단, 노력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른 사람이 미분기하를 공부하는 걸 잘 관찰을 해두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나도 하면 돼요. 따라갈 거면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안 하는 분야에서 조금씩만 무게를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자, 미분기하를 완벽히 모든 걸 다 알겠다라고 욕심을 내면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미분기하라는 학문이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을 딱 그어놓읍시다. 내가 미분기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고 선을 그어놓고요. 그렇게만 우리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 목표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을 미분기하 실력을 올리는 걸 목표로 제가 강의를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자, 분명히 학문적으로는 그게 좋아요. 근데 시험적으로는 과연 그게 좋았을까? 라는 반성을 작년에 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강의를 하겠어요. 자, 잔소리가 많이 길어졌네요. 자, 미분기하게 분류하고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미분기하에서는 곡선과 곡면을 다루고 있어요. 크게 곡선의 이론과 곡면의 이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국소적 이론과 대역적 이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미분이란 말이 들어있는 건 이 국소적 이론에 우리 무엇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미분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국소적 이론은 자, 나는 곡선이 여기 하나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나는 요 점 근방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요점에서 얼마나 곡선이 굽었는지 생각할 때는 요점 여기 근방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국소적인 이론이에요. 자, 대역적인 이론은 글자 그대로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굽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양이 무엇이다. 자, 이렇게 부분적인 이론과 전체적인 걸 보는 대역적인 이론이 있는데, 자, 사용하는 또 이론이 달라요. 국소적 이론에서는 적분이 등장하지가 거의 않아요. 물론 가끔 적분이 등장하지만 거의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의 관점으로 쳐다봐요. 자, 이렇게 얻은 결과를 대역적 이론에서 뭐하죠? 적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 대역적 이론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선적분, 면적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죠. 미적분학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잘 써야 되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임용시험에서는 이 부분의 이론을 묻지 않고요. 이 부분에는 정리들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쓰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돼요. 정리도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갈 거예요. 곡선의 국소적 이론, 곡면의 국소적 이론, 그 다음에 대역적 이론은 곡선과 곡면을 합쳐서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대부분의 미분기하 교재는 순서를 이렇게 나가요. 곡선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 곡면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이 대역적 이론 부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일 거예요. 줄여서 딱 정리 몇 개 기억해 두고요. 이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만 해서 끝을 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게 있었어요. 아마 작년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첨자를 이용해서 하는 기호를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올해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솔직히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곡면 이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기호는 나중에 크리스토퍼 심벌을 혹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첨자를 쓰는 아인슈타인 기호는 아마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선택사항이에요. 자, 제가 해드리는 거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해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이 골라야 돼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를 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해드리는 건 모두 다 하려고 해요. 자,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골고루 강의를 다 해드려야 돼요. 제가 강의 안 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골라서 전략을 세우느냐. 이 부분은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간단히 공부할 때. 자,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인슈타인 기호도 여러분이 선택사항이에요. 그거 알아야지만 미분기하 잘할 수 있다? 임용시험 미분기하 잘 볼 수 있다? 절대 아니거든요. 알면은 나중에 어느 부분에 것인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곡선의 국소적인 이론을 들어갑시다. 자,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학부 수준의 미분기하는 2차원 공간 R2, 3차원 공간 R3에서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더 미분기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공간 Rn에서 생각을 하지만 이제 R2, R3까지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R2에서 곡선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일 쉬운 것, 제일 편안한 건 함수의 그래프예요. y = x제곱 같은 거. 자,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미분기하는 여러분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시니까 잔소리가 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쉽다 어렵다를 판단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익숙하면 쉽다고 생각하고요. 낯설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익숙하다 낯설다를 반대로 쉽다 어렵다로 표현을 해요. 낯설면 어렵다고 말하고요. 익숙하면 쉽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가 쉬운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가 가장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봤어요? 중학교에 함수를 배울 때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이지 함수의 그래프가 가장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함수의 그래프.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음함수. 자, 음함수의 이 음자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함수의 대응 규칙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음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함수의 그래프. 근데 함수의 규칙이 2개 이상 숨겨져 있어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원의 그래프죠, 우리? 원의 방정식이에요. 함수의 그래프가 몇 개 숨겨져 있어요? 2개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게 바로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벡터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은 실수 t예요. 근데 함수 값은 뭐가 나오죠? 벡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벡터 값을 갖는 실변수 함수가 정확한 표현인데 간단하게 뭐라고 부를 거예요? 벡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또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 변수 t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매개변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장 나중에 배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배운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수 먼저 배우고 음함수 배우고 벡터 함수를 가장 마지막에 배워요. 자, 이 중에 미분기하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벡터 함수를 기본 표현으로 쓸 거예요. 자, 기본 표현으로 쓴다는 말은 이것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기본으로 이론을 공부하고 이 2개는 나중에 이걸로 고쳐 공부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 거예요. 자, 각 표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함수의 그래프 y =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익숙해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다룰 수 있어요.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모든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원을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타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곡선은 함수의 그래프로 잘 수가 없어요. 이거 뭐죠? 하나의 x에 여러 개의 y가 대응이 돼요. 자, 근데 미분기하에서는 저런 곡선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기하의 기본 표현으로 다루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기본 표현의 자격으로는 탈락이에요. 하지만 안 다룬다 아니에요. 저거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 음함수의 그래프. 아까 봤던 우리 반지름 일자리 원의 음함수의 표현은 2개의 함수가 중간에 숨어져 있죠. 자, 저 2개의 함수의 그래프 합치면 우리 원이 만들어져요. 자, 음함수의 장점은 함수가 되지는 않아도 돼요. 함수가 숨겨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까 함수의 그래프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 0이 R2에서는 원이지만 3차원 공간에 가면 뭐가 돼버리죠? 원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G에 대한 조건이 없죠? 우리 원기둥이 되어버려요. 곡선이 아니에요. R3의 곡선을 다룰 때 음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생각을 판단을 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 0 음함수죠. 이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자, 원기둥이 죄송해요. 여기 더하기, 여기다 더하기로 붙이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저것도 음함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식이라서 저것은 R2에서는 저걸 만족하는 점이 한 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식이 쉬우니까 금방 보이지만 음함수를 복잡하게 썼어요. 곡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음함수는 곡면 이론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다시. 자, 물론 R2의 곡선은 음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R3의 음함수는 어디서 다시 등장을 해요? 곡면 이론에서. 곡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R3의 음함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곡면을 다룰 때 다시 음함수가 등장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거. 자, 이런 식의 음함수가 곡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R2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판단을 안 해도 되는 데가 어디죠? 복소수. 복소평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R2에서 기하학을 하지 않고요. 복소평면에서 기하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음함수 표현을 쓰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요?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복소평면의 기하학에서는 음함수 표현이 우리 곡선의 기본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전혀 다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학문을 대수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조건 때문에 음함수는 우리 곡선의 기본 표현이 아니고 버릴 거고요. 자, 무엇을 쓸 거예요?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을
우리의 기본 표현으로 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역시 반지름 일자리 원을 자, 코사인 t, 사인 t로 주게 되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저 표현의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이 한 점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아요. 자, t1과 t2는 다른데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 알파 t, 코사인 t, 사인 t에 대해서 자, 이제 뭐가 똑같아요? 알파 0, 알파 2파이, 알파 4파이가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점이에요. 요 점이 1, 0이라고 부르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점의 이름을 부를 때 나중에 요 t를 가지고 점에다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차원 좌표 1, 0을 쓰지 않고요. 요 점의 좌표를 1, 0을 쓰게 되면 2차원 좌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곡선인데 2차원 좌표를 쓰는 건 좀 이상하죠. 1차원 좌표를 쓰고 싶어요. 1차원 좌표는 뭐에 이름을 주면 돼요? t를 가지고 이름을 주면 돼요. 자, 0, 어느 점이에요? 알파 0을 이루는 점이에요. 2파이, 알파 2파이를 이루는 점이에요. 2분의 파이, 알파 2분의 파이를 이루는 점이라고 약속해버리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가 있어요? 한 점에 이름이 많아요. 자, 나중에 복면 이론에 가서는 한 점에 이름이 많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우리 곡선 이론에서는 이 한 점 이름이 많다라는 걸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일단 음함수 표현할 때는 음함수 표현에서는 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지 않죠. 1, 0이라는 한 점으로 다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거를 단점이 아닌 미분계의 장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하늘색으로 칠한 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 1, 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자, 알파 0이라고 불렀어요. 뭐죠? 시작점이에요. 알파 2파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죠? 한 바퀴를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파이만큼 걸려서 돌아온 거예요. 알파 4파이는 뭐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왔다라는 뜻이 되버려요. 자, 알파의 마이너스 2파이 뭐예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다. 점의 위치를 자, 곡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이건 장점이에요. 그렇죠. 음함수로는 저거 알 수 없어요. 음함수로는 그냥 1, 0일 뿐이에요. 이게 이 원을 한 바퀴 돌아왔는지 두 바퀴를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저걸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이것을 단점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곡선을 다룰 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매개 변수로 뭐로 생각할 거예요? 시간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자, 매개 변수를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물리학과 관계를 주는 거예요. 자, 미분기하학은 물리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문이에요. 물리학과 수학의 수학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물리학에 가장 가까운 그런 과목이 되어버려서 우리 나중에 용어도 물리학 용어도 자꾸 등장하고요. 물리학이랑 비교하게 되고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잘하는 수학 미분기학자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일반인들이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지만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한 게 아니라 수학자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단 그 사람은 그 수학자가 해주는 말을 물리학으로 뭐 할 거예요? 변환하는 능력은 갖고 있어요. 수학을 보는 눈은 갖고 있지만 실제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 수학에 필요한 부분들은 미분기학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미분기하가 물리랑 관계를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시간에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여기 알파 2파이예요. 자, 이제 이 곡선은 빠르기가 1인 곡선이에요.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려요? 2파이 초 걸려요. 알파 2파이다. 자, 몇 초 후에 도착한 거예요? 2파이만큼 지나간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자, 이제 알파 4파이다. 한 바퀴 도는데 2파이니까 두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매개 변수 t를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시간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시간은 동일한가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시간을 바꾸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편의상 만들어낸 거예요. 자, 시간을 바꾸는 기준을 자, 우연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말한 1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속도가 지금보다 2배 느렸다면 우리가 1초라고 부르는 시간이 지금보다 몇 배 더 길었을 거예요? 2배 길었을 거예요. 지구가 지금 빠르기보다 원래 더 2배 빨랐다면, 즉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반밖에 안 걸렸다면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 우리가 1초라고 부르는 시간이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 시간은 역시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자, 시간은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매개 변수를 뭐로 생각할 거예요? 시간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미분기하에서는 매개 변수는 시간으로 다루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거리와 각을 재야 돼요. 거리와 각을 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적이 있어야 돼요. 자, 물론 거리와 각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공면에 가면 제일 기본 형식 내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거리와 각을 재는 것도 분명히 뭐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거리하고 각을 재는 내적도 바꿀 수 있고요. 시간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곡선 이론에서는 거리를 재는 방법은 3차원 전체를 동일하게 볼 거예요. 거리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거리와 각을 재는 방법은 나중에 곡면에 가서는 그 곡면에 맞춰서 곡면 위에서 거리를 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곡면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곡선에서는 자, 3차원 공간 전체를 다루는데 3차원 공간에 주어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내적이죠? 유클리드 내적이라고 부르는 걸 바꿀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 뭔가를 바꿔야 된다면 우리 뭘 바꿀 거예요? 시간을 바꿀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중에 제뇌계 변수란 말로 등장을 해요. 제뇌계 변수란 뭐죠? 매개 변수를 바꾸는 것. 매개 변수를 시간으로 해석했어요.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시간을 바꾼다고 해서 곡선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자, 내가 시간을 2배 느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 일자리 원을 도는데 2파이초 걸렸던 게 얼마 걸리는 거예요? 4파이초 걸릴 뿐이에요. 곡선의 구분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우리는 곡선의 구분 정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시간은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바꾸지만 않으면,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만 바꿀 수 있다면 곡선의 구분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을 일단 기억을 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요 점이에요. 요 점을 2번 지나요. 처음에 이렇게 지날 T1초에서 한 번 지났어요. T1초에서 한 번 지난 다음에 뺑 돌아서 T2초에 또 지났어요. 그럼 이 점의 이름은 알파 T1, 알파 T2예요.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시간으로 봐버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기하는 곡선을 구분 정도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점에서 구분 정도는 사실 2가지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따라갈 때 구분 정도 하고요. 이렇게 따라올 때 구분 정도가 다르죠. 어느 쪽에 많이 굽었어요? 두 번째가 많이 굽었어요. 그럼 요 점에서 구분 정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T1에서 따를 때는 곡선을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국소적인 이론이에요. 여기만 생각하고 나머지 다 버려버리죠. 이 방향에 뭘 구할 수 있어요? 곡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T2에서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만 보고 나머지 다 버릴 거예요. 얼마나 굽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점을 여러 번 지날 때마다 곡률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곡률을 다 따로따로 잴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이게 매개 변수 방정식의 장점이에요. 음함수로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 정도를 다룰 때는 자, 이제 이 매개 변수 표현이 우리 미분기하의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학부 미분기하에서는 자, R2하고 R3를 다루는데 자, 곡선은 매개 변수 방정식을 기본 표현으로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반지름 일자리 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수죠. 또 하나 특징이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 따라서 아닌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단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곡선을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함수 자체를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일반인 생각하면 이상해요.
곡선인데 어떻게 함수를 곡선이라고 부르냐요. 함수의 그래프가 곡선인 건 이해가 되는데. 자, 수학자들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이거 설명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미분계의 특징은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게 사실 관심은 함수의 그래프예요. 관심은 함수의 그래프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다루고 있어요? 함수를 이용해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함수를 이용해서 곡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함수 자체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자체를 곡선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어떤 함수예요? 벡터 함수를 곡선이라고 불러나갈 거예요. 자, 구분 정도를 재기 위해서 다음 중에서 합동인 곡선을 찾아볼 거예요. 자, 4개의 곡선이 있는데, 자, 2개의 곡선이 합동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대응되는 점마다 구분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미분기하학에서 나중에 곡률이 대응되는 점마다 똑같은 곡선은 같은 곡선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합동인 곡선이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합동인 곡선을 찾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우리 미분기하학에서 곡률을 재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곡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2개의 곡선이 합동이려면 분명히 대응되는 점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곡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가번에 있는 요 곳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직선. 자, 엄밀히 말하면 직선의 일부예요. 그렇죠? 자, 이제 미분기하학에서는 원 그러면 원의 일부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이다, 엄밀히 말하면 원의 일부를 그냥 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구분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일로 되어 있는 곡선, 평면 곡선이다. 원의 일부죠,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원이라고 그냥 불러버리죠. 자, 직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굽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곡률을 정의하면 곡률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거죠? 0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분 정도가 없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수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뭔가 변화하는 걸 찾아요. 자, 변하지 않으면 수학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수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정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곡선이 굽었다는 건 뭔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자, 곡선이 굽지 않았다? 뭔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죠? 자, 이 수학자들은 이 접선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접선이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뭐죠? 직선이에요. 자,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직선이다. 맞는 말인가요? 자, 놓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내가 지구에서 이 방향 똑바로 나갈 거예요. 북극에서 출발해서 손가락 딱 가르치고요. 절대 방향 안 변하고 똑바로 나갈 거예요. 나는 직선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쳐다보면 뭐죠? 나는 지구를 뺑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걸 직선이라고 부를까요? 말까요? 자,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3차원 공간에서 본다면 직선이 아니지만 3차원을 다 버리고요. 지구,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공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직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분기에서 뭐라고 불러요? 측지선, 지오대식이라고 부르는 것. 직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측지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굽지 않았다. 자, 이제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그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게 우리 무엇이죠? 접선. 자, 접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굽지 않았다. 따라 곡률이 0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변화에 나중에 주목할 거예요? 접선의 변화에 주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할 거예요. 자, 라번 곡선을 봅시다. 라번 곡선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마다 접선이 달라요. 자, 접선이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죠. 자, 접선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변하는 거죠? 진행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고, 진행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는 굽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곡률은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만 곡률은 나중에 우리 0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나번하고 라번을 비교합시다. 자, 나번은 라번에 비해서 접선의 변화가 작아요. 자, 접선의 변화가 작다라 어떻게 비교할까요, 여러분들? 자, 다른 곡선인데 어떻게 비교하죠?
움직이는 거리와 접선의 변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리를 움직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라버는 접선이 많이 변했고요. 라버는 조금밖에 안 변했죠. 자,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어느 게 더 많이 굽어 있어요? 라가 더 많이 굽어 있으니까 접선이 많이 변하면 곡선이 많이 굽는 것이다. 적선이 조금 변하면 곡선이 굽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버려요. 그래서 접선의 변화가 작다, 조금 굽었다, 곡률이 작다. 자, 이제 접선의 변화가 크다, 많이 굽었다, 곡률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나번하고 다번이 바로 합동이 되는 곡선이죠.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나번 곡선 그대로 복사해서 회전시켜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곡선이 합동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노여 유닛은 달라요. 진짜로 똑같은 건 아니죠. 자, 이제 뭐예요? 요거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회전 이동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등으로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미분기하에서는 두 개의 곡선이 구분 정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곡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같은 곡선, 미분기하학적으로는 같은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굳이 구별하려면 합동인 곡선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그냥 미분기하학에서는 같은 곡선이라고 우리 불러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접선의 변화를 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무엇을 이용해서 잴 거예요? 미분을 이용해서 잴 거예요. 자, 미분 그러면 여러분들 미분하면 접선을 바로 떠올려요. 하지만 미분 기하학에서 미분의 역과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미분 그러면 접선이라고 떠올리는 건 언제 배운 걸 떠올려요? 고등학교 때. 저 뭐죠? 함수의 그래프. 정역이 1차원, 공변역이 1차원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린 지금 곡선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정역이 1차원, 공변역이 몇 차원? 2차원 또는 3차원. 그래서 상황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미분의 의미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기하학에서는 곡선이 놓여있는 위치나 방향은 이제 무시할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분 정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제 곡률을 비교해서 곡선을 분류할 거예요. 자, 알파하고 베타를 보면 알파는 어디에 놓인 원이죠? XY 평면에 놓여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이에요. 베타는 뭐죠? XG 평면에 놓여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놓여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놓여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같은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돌려버리면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미분기하학에서 곡선을 다루는 관점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곡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거의 나왔어요. 자, 직선은 굽지 않은 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될 거예요? 곡률은 0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중에 정의할 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원은 모든 점에서 일정하게 굽었죠. 그래서 원의 곡률을 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상수가 나와야 돼요. 0이 아닌 상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원은 원의 크기에 따라 구분 정도가 달라요. 자, 원이 반지름이 크면 많이 굽었나요? 조금 굽었나요? 자, 반지름이 작은 원하고요. 이 빨간색 원하고 녹색 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굽어 있죠? 작은 원이 더 많이 굽어 있죠. 자, 원이 커지면, 자, 원을 제가 굉장히 크게 하나 그릴 거예요. 편이 안 나오죠? 자, 굽은지도 몰라요. 자, 우리 인간이 예전에 지구가 굽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죠? 지구의 반지름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너무 컸기 때문에 구분 정도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원의 반지름은, 원의 곡률은 어디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반지름에 반비례하게끔 정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을 할 게 있어요. 곡률은 숫자거든요. 수치화할 거거든요. 자, 그것을 0 이상으로만 정의할 것이냐? 자, 뭐죠? 부호를 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이 수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에 부호를 주면 편리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리, 중고등학교 때 거리에 마이너스를 준다는 것 이해 못하죠. 길이에 음수가 있어요. 왜 길이 어떻게 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지만
길이의 음수를 도입하면 편리한 점이 생겨요. 자, 면적에도 우리 부호를 줘요. 우리 적분의 부호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자, 함수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했어요. 마이너스 했어요. 무슨 뜻이죠? x축 위쪽보다 아래쪽 면적이 더 크다. 자, 부호를 도입하면 그 부호에 뭔가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률이라는 것도 영 이상으로 정의해서 쓸 수도 있고요. 부호를 줄 수도 있어요. 항상 부호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호를 줘서 방향성을 주게 돼서 뭔가 편리한 점이 있으면 부호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른 말을 하나 빼도 돼요. 그 부호가 뭔가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률 정의할 때 우리 두 가지가 나와요. 부호를 갖고 있는 공률과 부호를 갖지 않는 공률. 자, 의미가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미분계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뭐 다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간단히 복습을 해둡시다. 자, RN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RN에서 x0를 지나고 v 방향의 직선은 자,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방정식이 뭐죠? x0 더하기 tv꼴로 쓸 수 있어요. 3차원의 경우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습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뭐 다 잘 알 수 있겠죠. 뭐 특별히 설명 필요 없을 거고요. 자, 평면의 방정식. 자, 평면의 방정식은 우리 내적을 이용하죠. 자, 평면을 결정하려면 지난 한 점과 그 점의 수직인 벡터가 있으면 돼요. x0를 지나고 스몰 n이라는 벡터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은 자, x 빼기 x0라는 벡터하고 n이 뭐면 돼요? 서로 수직이면 돼요. 평면 위의 벡터죠. 평면 위의 벡터하고 n이 수직이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방정식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 저 벡터 x0를 x0, y0, z0, n을 abc라고 쓴다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표현이 등장을 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g가 있고 d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 이 방정식을 봤어요. 평면의 방정식인데 어디에 수직인 평면이에요? a, b, c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다.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d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점을 지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뭐 그 다음 정리도 여러분 당연히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자, 구의 방정식. 자, 구는 뭐가 결정이 되면 되죠? 중심과 반지름이 결정이 됩니다. 중심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은 자, 이제 x 빼기 m과 x 빼기 m 이거 어디 무엇의 거리죠? x하고 m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나중에 공면을 다룰 때 어떠한 공면이 구임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엇을 보이면 구인 걸 보인 것이냐. 뭐만 찾아주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2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 강의 2강 연습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연습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자, 그 목표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텐서라든가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올해 그 문제 안 다룰 거예요. 괜히 여러분을 괴롭힌 것 같고요. 그 임용시험 나올 일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던 관점으로 그런 문제는 과감히 빼버리고요. 나중에 공면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계산에 필요한 만큼만 딱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혹시 작년 강의 2강 뒤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 부분을 보셨다면 과감히 그냥 버리세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건 시험 공부가 아닌 뭐예요? 수학 공부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해석학 선형대수에 대한 복습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미분기하는 굉장히 많은 과목을 기초 과목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학에서 나오는 말, 선형대에서 필요한 말들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로 들어갈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